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각자가 제 이야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가 끝났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이가 멀어진 친구와 다시 화해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핵심적인 본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가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잎은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존재의 핵심인 뿌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외형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가치관, 본능, 뿌리 깊은 행동 패턴 등 본질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관찰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없다거나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열린 마음으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나 반복되는 상처 주는 행동으로 인해 끝났던 우정을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핵심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일관되게 저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우정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해를 고려하기 전에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나요? 자신의 행동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된 관계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관계에서 노력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관계는 상호 배려와 존중, 노력을 바탕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제 저는 이를 불균형한 관계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히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노를 하나만 가지고 배를 저으려는 것과 같아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은 분노, 좌절감, 정서적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관계든 질병, 슬픔 또는 기타 개인적인 어려움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정하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제 자신의 패턴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너무 빨리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때때로 이러한 패턴을 스스로 해결하면 전체적으로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한 관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저는 친밀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느끼지만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정의 경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개인정보 공유 수준, 물리적 개인 공간 존중, 실용적 연락 빈도 또는 서로의 삶에 대한 관여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친구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제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 한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삶의 특정 측면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우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잠을 자려고 하는 밤늦은 시간에 계속 전화를 걸어온다면 저와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다른 대화 시간을 제한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계에 대해 명확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하면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우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의 측면은 지나친 아부나 칭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관계에서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소중히 여기지만 지속적이거나 지나친 칭찬은 때때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과도한 아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경계심을 낮추어 어떤 식으로든 부탁을 하거나 조종하기가 더 쉬워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칭찬이 진실하지 않거나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가? 칭찬을 넘어 내 행복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가? 칭찬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모호하고 지나친 말인가요? 예를 들어, 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칭찬만 하다가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의 공로를 가로채는 동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아첨을 조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 자주 감사를 표현하면서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심 어린 칭찬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진정한 친구는 칭찬과 건설적인 비판을 모두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저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제가 개선해야 할 점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할 만큼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저의 웰빙과 성장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도 곁에 있어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친구가 되기 쉽지만 우정의 힘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직, 건강 위기 또는 기타 어려운 삶의 순간에 도움을 주는 친구는 단순히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의 배려의 깊이를 보여줬습니다. 친절과 관대함에 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미묘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절이 미덕이라고 믿지만 지나친 친절이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친절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진정성 있고 균형 잡힌 친절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지나치거나 성과주의적인 친절의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과도한 친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의무감이나 부채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거나 선물을 주면 상대방은 보답할 수단이나 욕구가 없는데도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둘째, 지나친 친절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치 않는 조언이나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무능하거나 유아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친절이 지나치거나 관계에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동기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이러한 의심이 실제로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저는 친절과 자기 관리 및 타인의 경계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강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와 편안함 수준에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이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고집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사가 끝난 후 안부를 물으며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배려와 지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친절의 실천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문 열어주기, 사려 깊은 메시지, 보내기 등 이러한 작은 행동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거창한 제스처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성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가 이해하게 된 자기 관리와 자존감이라는 더 넓은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스크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비행기, 산소 마스크의 원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면 번아웃, 분노, 감정적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저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정작 제 자신의 휴식이나 취미 생활을 위한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 지치고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채택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친구를 위해 곁에 있으면서 동시에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저는 노화와 은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삶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특히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기회와 즐거움보다는 쇠퇴와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에서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리어의 요구, 자녀 양육에 집중적인 책임, 그리고 제 젊은 시절을 형성했던 많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기꺼이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데 집중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즐거움 자체를 부정하는 희소성 사고방식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재정적 신중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노후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경험, 건강, 외모, 관심사에 투자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신중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 그리던 휴가를 무기한 미루는 대신 건강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때 휴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취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레슨과 장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추구는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는 영양가 있는 음식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헬스장과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희소성 마인드를 가진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지출처럼 보였겠지만 지금은 장수와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옷을 잘 입고 몸단장을 하고 외모를 관리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의 형태는 제 상호작용과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인 웰에이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고립되거나 수동적인 일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관심사와 관련된 클럽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수수업을 듣고 친구 및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친구들과 시사에 대해 토론하는 등 머리에 도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년기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검소함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균형은 재정 상황, 개인적 가치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에게 있어 핵심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진정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지출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정기적인 여행을 위해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점은 모든 즐거움을 불확실한 미래로 미루지 말고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화와 은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가 읽은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여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노인은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지는 노인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삶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년기 내내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지 건강, 개인적 성취감, 적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평생 학습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도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업과 워크숍 수강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폭넓은 독서, 자극적인 토론 참여, 취미와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 경험, 도전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용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과 성취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도전했습니다. 또한 순전히 흥미로움으로만 과목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강의에 참석하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저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의 차별적인 태도나 고정관념에 직면한 노년층인 저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성장의 기미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 부족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 제 성장에 도전하는 특정 역학 관계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저를 낙담시키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인식한 덕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제 성장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제한하려는 사람보다는 제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의 기초로서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제가 수용한 자기 관리라는 더 넓은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저에게 있어 자기 존중은 내 자신의 욕구, 가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좋은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과 배려로 스스로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자기애가 자기 존중을 넘어 나의 강점, 단점, 심지어 불완전함까지 포함하여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위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제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태도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작은 성취라도 축하하기,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등의 연습을 해왔습니다. 자기 존중과 자기의 기초가 튼튼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아들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머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궁핍함이나 의무감보다는 충만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해온 몇 가지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불교 철학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균형의 개념이 친절과 자기 관리의 균형, 저축과 은퇴 후 삶의 즐거움의 균형, 친밀함과 적절한 관계의 경계 등 제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종종 문제가 발생하지만 중간 지점을 찾으면 조화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과 여가의 측면에서 저는 일중독이나 완전한 게으름이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생산성과 휴식, 도전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장기적인 만족과 웰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또 다른 지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나 첫 만남에서 말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드러내기 쉬운 세상에서 이 조언이 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행동이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의도를 더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